5년간의 암투병 끝에 헤라쿠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꺼지고 그의 영혼은 천상계로 들어갔습니다. 배신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39년의 삶을 살았던 헤라쿠에게 세상의 신은 실수로 그에게 그렇게 끔찍한 삶을 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신은 그에게 건강한 몸으로 두 번째 삶을 주고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헤라쿠가 바라던 단 한 가지는 외딴 곳에서 농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고 그 여정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신은 그에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 전능한 농기구를 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탭으로 그의 불꽃은 다시 밝게 타오르고 헤라쿠는 깨어납니다. 숲 한가운데 몇 년 만에 몸을 움직이자 그는 이것이 그토록 바라던 전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늘 소망했던 모든 것이었죠. 그리고 전능한 농기구가 그의 손에 나타나자 그는 새로운 몸으로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땅을 고르기 시작했죠. 밭을 갈면서 그는 그 도구를 사용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농장을 위한 좋은 장소를 찾아야 했기에 집으로 삼을 거대한 나무를 발견할 때까지 숲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찾을 때까지 숲 전체를 샅샅이 뒤졌죠. 숲에는 강이나 연못이 없었기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헤라쿠는 우물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만능 농기구는 삽으로 변형되어 웅덩이가 생길 때까지 깊이 땅을 팔 수 있게 해주었다. 땅을 파서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물을 확보한 그는 경작을 방해하는 나무를 발견할 때까지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경작을 방해하는 나무를 찾을 때까지 땅을 개간했다. 전생의 지식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나무를 베어 넘기려고 했다. 하지만 만능 도끼를 한번 휘두르자 나무는 순식간에 쓰러졌고 그는 나무에 깔리지 않도록 재빨리 피했다. 첫 번째 참나무 원목을 얻은 그는 나무망치를 사용해 그것을 4개의 참나무 판자로 바꿨다. 나무망치로 원목을 판자로 만들었다. 작업대를 이용해 모든 통나무를 판자로 바꾸자 해가 지기 시작했다. 불을 피우려고 허둥지둥댔지. 하지만 장작이 없어서 밤새도록 거대한 나무에 구멍을 팠어. 나무를 처음에는 그냥 흙으로 오두막을 지을까 생각했지만 뉴턴이 이 세상에서 중력을 발명했다는 게 생각나서 생매장당하고 싶진 않았어. 다음날 아침 그는 장작을 모아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촛불을 피웠지. 실수를 멀리 있는 나무들을 모두 치운 지 하루가 넘었지만 헤라쿠는 단 한 번도 피곤하거나 배고프지 않았어. 이것이 그의 전능한 도구의 힘이었지. 그가 숲을 계속 개간하려던 바로 그때 괴물 토끼가 그에게 달려들었어. 하지만 그는 강력한 몽둥이로 즉시 해치웠지. 꼬치를 먹으면서 그는 토끼를 해치운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음식을 먹을 경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미안, 음식을 만들 경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려던 거야. 음식을 먹었으니 배출도 해야 하잖아. 그래서 헤라쿠는 혁신적인 화장실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은신처를 만들었어. 모든 것이 마침내 정착되자 그는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고 남은 하루를 어떤 채소를 먼저 심어야 할지 고민하며 보냈어. 그가 일을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에 그는 다음날 씨앗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땅에는 이미 식물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헤라쿠는 이것이 자신의 농기구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든 간에 그는 밤에 좀비로부터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크리퍼들을 막기 위해 둔덕을 파냈습니다. 이 작업은 며칠이 걸렸지만 마침내 주변을 다 둘러싼 후 헤라쿠는 식물들이 엄청난 속도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남은 나무로 그는 작은 통나무집을 짓기로 하고 자신의 목공 기술을 활용해 멋진 지붕을 만들어 문명 수준을 높였습니다. 며칠 동안 농장을 확장한 후 헤라쿠는 심하게 다친 늑대 2마리를 발견하고 그들을 집 안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헤라쿠는 쓰러뜨린 거대 멧돼지에서 남은 고기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임신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유일한 소원은 개를 키우는 것이었기에 그는 늑대들이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암컷 늑대는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듯 출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늑대들을 통나무집으로 데려와 해가 지자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헤라쿠는 4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먹이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축하하며 헤라쿠는 강아지들에게 자신이 구한 가장 맛있는 고기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개들은 그의 오두막 안에 머물렀고 헤라쿠는 개들 옆에 새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들이 뛰어놀기 시작할 무렵 그의 작물은 수확할 준비가 되었고
토마토가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강아지들에게 토마토를 몇 개 주었고 수컷은 쿠로, 암컷은 유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몇 주 후 헤라쿠는 자신의 놀라운 농기구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자를 생각하면서 만능 도구로 감자 씨앗을 심었고 마법을 통해 이 속임수를 써서 그가 원했던 모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만능 도구로 키운 것은 무엇이든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자랐습니다. 평소보다 말이죠. 신들이 그에게 너무나 강력한 아이템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헤라쿠는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2개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식단이 너무 반복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심기로 말이죠.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을 겁니다. 몇 주가 지나자 늑대들에게 뿔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30분 거리에 폭포가 있어요. 운하를 만들면 담수를 얻기가 훨씬 쉬워지겠지만 파야 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단은 기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농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그는 생존을 위해 밀과 사탕수수 같은 다양한 작물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진전이 있었지만 헤라쿠는 날짜 감각을 잃기 시작했고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었고 거대 토끼의 가죽은 썩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그는 식량과 장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쿠로가 그를 거대한 거미에게 데려갔습니다. 거미는 꼬리에서 나오는 실로 정교한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수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거미는 그의 작은 농장의 새로운 시민이 되었고 감자를 받는 대신 모든 직물을 생산했습니다. 겨울 코트, 나뭇잎으로 채워진 침대, 찬 바람을 막아줄 커튼 등 필요한 모든 것을 거미 자부톤이 만들어 주었고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점점 더 문명화되기 시작했고 겨울은 드디어 도착했네. 그가 지은 벽난로 덕분에 모진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 밤에도. 하지만 살아남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몹시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누군가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잊어버릴까 봐 걱정했지.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자 늑대 아이들은 자라서 둥지를 떠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며칠 후 그들은 짝을 데리고 돌아왔지. 그들 중 하나는 심지어 똘마니 늑대를 때려 눕히고 여자아이를 차지했지. 마치 엄청난 거물처럼.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들만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거미가 돌아왔거든. 자기 자식들과 함께요. 모두 가족이 점점 늘어나자 하라쿠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들을요. 하지만 농사를 짓자 거미가 경고를 울리기 시작했어요. 히로는 하라쿠와 함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고 숲 한가운데에서 은발의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모든 동물들이 불안해했고 소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죠. 그래서 하라쿠는 그녀에게 다가갔어. 하지만 그가 그녀를 감싸려 하자 그는 그녀의 함정에 빠졌고 소녀는 그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어 음모로 가득 찬 흡혈귀로 변신했죠. 늑대들이 곧바로 덤벼들어 그녀를 공격했고 결국 그녀는 다시 어린 모습으로 돌아갔어. 그는 그녀가 적인지 궁금했지만 소녀는 기력이 다해 죽기 전에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그의 피를 빨아야 했다고 말했어요. 개들이 그녀를 너무 심하게 때린 것에 안쓰러움을 느낀 그는 목을 물게 해줬고 그녀는 그의 죄송해요 피를 빨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큰 모습으로 변했지만 하라쿠는 그녀가 더 키가 크고 몸매가 더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어서 빨리 더 많은 피를 빨아서 그녀의 거대한 몸매를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더 큰 모습으로 변했지만 하라쿠는 그녀가 더 키가 크고 몸매가 더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어서 빨리 더 많은 피를 빨아서 그녀의 거대한 몸매를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그의 체액을 모두 빨아먹은 후 하라쿠는 그녀에게 자신의 농장을 구경시켜줬어요. 기형적인 열매를 처음 본 그녀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즐거워하는 모습에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외로운 세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늘 하루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루 레이시였고 그녀는 그에게 앞으로도 방문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그는 다른 부탁을 하며 그녀에게 영원히 이곳에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원히요. 그는 그녀의 보지가 남달랐기 때문에 하룻밤 상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루는 그가 자신에게 청혼하려는 줄 알죠.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고 그녀가 뱀파이어든 상관없어 합니다. 혼자 지내는 걸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루는 청혼은 예상 못했다며 너무 갑작스럽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라쿠는 루가 자신이 실제로 유미한 바를 오해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실제로 청혼하려 했다는 걸 알고는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발 결혼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루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죠. 그는 그녀를 침대로 끌고 가 하룻밤을 더 보냅니다. 다음 날 그는 경위에 달린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새로운 그들은 서로 옆에 앉아 자라는 나무들을 바라보지만 거미는 다시 경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라쿠는 달려가 왜 데자뷰를 느끼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천사 소녀를 풀어주고 이야기가 모든 플롯 전개와 함께 정말 흥미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는 몰래 도망치려 하지만 천사 소녀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고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개들이 그녀를 먹어치웁니다. 그녀는 루가 숲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개들이 그녀를 먹어치운 후에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에 화를 냅니다. 루는 개들이 핥아줬을 때 절정에 달한 것에 화를 내고 하라쿠는 왜 부상을 입으면 절정에 달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천사 소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루는 얼굴을 붉히며 그를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합니다. 얼굴이 토마토보다 더 붉게 타오르는 가운데 거대한 가슴을 가진 티아가 자신을 티아라고 소개하며 루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티아는 끊임없이 다양한 혼합물을 연구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왕국을 날려버렸습니다. 루는 그날 숲 한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고 밝히며 탁자에 몸을 숙이고 티아에게 여기서 살기 시작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하라쿠의 가지가 둥근 복숭아 옆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작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해요. 복숭아 말이죠. 루는 계속해서 농장을 보여주고 하라쿠는 그녀에게 양배추를 자르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양배추를요. 자른 후 그는 그것을 식사로 준비하고 소금을 뿌린 후 그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녀에게요. 그녀는 맛있다고 생각했고 긴 하루의 농사일을 마친 후 그들은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의 집안에서 그녀는 딸기를 처음 먹어봤고 루는 그녀에게 다음에는 딸기 크림파이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줄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팔을 붙잡고 몸이 혼자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 제발 여기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었죠. 이것이 그들이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었어요. 티아는 딸기 크림파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에게 딸기를 더 달라고 해요. 하지만 하라쿠는 지금 더 늘리면 음식이 상할 거라고 생각하죠. 상할 거라고 계속 걷던 중 하라쿠는 쿠로의 새끼 강아지들을 보고 농장 옆 공터에 우리를 지어주기로 해요. 우리를 지어주기로 해요. 다 짓고 나서 보니 자부톤의 아이들이 모두 씨를 뿜어 날아가고 있었어요. 날아가고 있었어. 동시에 티아는 잠시 떠날 거라고 하라쿠에게 말하고 날개를 펼치고 날아갔습니다. 며칠 후 티아는 돌아와서 하렘에 더 많은 여자들을 데려왔습니다. 하렘에 그들은 가슴이 크기 때문에 하이엘프이고 모두 자기소개를 합니다. 또한 모두 친척이기 때문에 이 플롯에서는 근친이 만연할 것입니다. 하라쿠는 남자 엘프가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티아는 그들이 견뎌야 했던 슬픈 현실을 밝힙니다. 지난 대전쟁 동안 그들의 남자 엘프들은 모두 전멸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숲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다시 번성하는 것이었고 하라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라쿠는 그들 모두가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건축과 목공에 능숙한 그들은 단 열흘 만에 집을 지었고 하라쿠의 흙집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두막보다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이 넓은 집에서 그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편안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엘프 지도자는 자신들을 이곳에 머물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를 위해 광업과 대장간 일을 해주자 그들은 땅에 용광로를 짓기 시작합니다. 철을 가공한 후 하라쿠는 그들이 만든 금속 냄비를 보고 200년 동안 야생에서 산 후에는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랐던 유일한 것은 정착하고 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라쿠는 모든 엘프들과의 줄거리 전개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전형적인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짓던 엘프 소녀들은 그에게 거대한 밀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애들 중 하나가 빵을 만들 수 있는지 그에게 물었고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효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하라쿠는 신이 나서 여자애들은 빵을 굽기 시작했고
하라쿠가 맛볼 수 있도록 막대 모양의 빵으로 만들었죠. 동시에 그들은 모두 하라쿠의 계획이 이렇게 길고 맛있을지 궁금해했죠. 드디어 빵을 만들 수 있게 된 그는 밀밭을 확장하고 싶어 했지만 그 확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루에게 이 땅이 누구 소유인지 물었고 루는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왕의 통제하에 있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가 아무런 도움 없이 이 모든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라쿠의 것입니다. 밤이 되자 소녀들은 모여서 하라쿠가 어떻게 지옥 불꽃 늑대와 악마 거미를 길들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악마 거미까지요. 이 땅에서는 이런 작물들조차 자랄 수 없는데 소녀들은 그가 왜 자신들의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지 의아해합니다. 한편 하라쿠는 자신이 수로를 만든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일의 임무로 수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내일의 임무로 정합니다. 아침이 되자 하라쿠는 자부틴이 여왕벌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꿀을 얻기 위해 벌집을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그는 오후 내내 저수지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콘크리트 수로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프 소녀들은 모두 올바른 위치에 놓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위치에 그들이 어려운 일에 집중하는 동안 하라쿠는 그의 단단한 망치로 그들의 모든 구멍을 채웠습니다. 단단한 망치로. 그들의 효율성 덕분에 수로는 단 하루 만에 완성되었고 저수지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작물에 물을 훨씬 쉽게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라쿠는 저수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고기를 얻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 그는 이 숲의 토끼들이 위험하긴 해도 물고기들은 온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거의 삼켜버릴 뻔했죠. 소녀들은 그가 물고기를 요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죽음의 숲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 먹어도 안전한지 궁금해했어요. 하라쿠는 요리를 마치고 그들에게 나눠주려 했지만 소녀들은 다른 종류의 고기 요리를 원한다고 말했죠. 하라쿠는 그들이 무슨 고기를 말하는지 몰라 직접 먹어보았고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소녀 모두 맛있게 먹었고 다른 요정들도 그의 고기를 원했습니다. 맛있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라쿠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여 그들의 식단을 다양화하려 했습니다. 하라쿠는 별을 생각하며 땅을 갈아보았고 자라기는 했지만 벼의 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길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요정들과 함께 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정들과 함께 말이죠. 몇 시간 동안 땅을 고친 후 하라쿠는 모든 소녀들의 수문을 죄송합니다. 그가 수문을 열고 요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요정들이 젖기 시작했고 레아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허리를 굽혀 벼를 심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벼가 수확 준비가 되었고 하라쿠는 그것들을 말리기 위해 걸어두었습니다. 레아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지만 하라쿠는 암으로 죽기 전에 항상 농사 아이돌을 보았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벼가 마르자 하라쿠는 자신의 농기구를 사용하여 탈곡기를 만들고 그들에게 벼를 수확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들은 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보고 그가 드디어 끝났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하라쿠는 한 단계가 더 남았다고 밝혔죠. 그는 밥을 짓기 위해 루에게 마법을 써서 불을 지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궁극의 폭발을 일으킬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고 그녀는 실망했어요. 작은 불꽃으로 하라쿠는 밥을 짓고 마침내 밥이 완성되자 소녀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루는 한 입 베어 물기로 결심했어요. 소녀들은 역겹다고 생각했고 이 모든 일을 한 것을 후회했죠. 시간. 하지만 하라쿠는 쌀이 모두 떨어졌을 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논을 넓히기로 결심했고 소녀들은 일이 끝난 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라쿠는 소녀들이 마법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씻을 수 있는 욕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씻을 욕조가. 마침내 수로를 만들었기에 그는 욕조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소녀들에게 배관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배관 설계도를. 소녀들은 강에서 수영하면 되는데 이런 짓을 하냐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라쿠는 겨울에 얼어 죽을 거라고 그들에게 상기시켰죠. 게다가 그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풀로 나무 없이 그녀들을 훔쳐보는 게 전부가 아니었죠. 전혀. 소녀들은 물을 데울 아궁이를 짓기 시작했고
최대한 큰 욕조를 만들었어요. 욕조를요.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하라쿠는 그 많은 더러운 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했어요. 궁금했죠. 티아는 슬라임이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라쿠는 그들이 모험가들을 파괴하는 위험한 괴물인지 궁금해했어요. 파괴하는지요. 티아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서 날아가서 슬라임을 데려왔어요. 그분에게 그는 정수구역과 욕실 안에 몇 개를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폐수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태울 장작을 짚기 시작했어요. 장작을요. 그런데 그중 하나의 버섯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는 독이 있을 수도 있어서 버섯을 내내 경계해왔지만 모든 여자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버섯을 전부 먹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라쿠는 버섯 재배를 위해 통나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질 무렵 하라쿠는 마침내 목욕탕을 완성하고 여자애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여자애들은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플롯 보호를 해제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다른 종류의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모두 플롯 갑옷을 벗고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는 그들 모두 함께해도 괜찮다고 말했고 하라쿠는 검에 뼈가 날카롭고 단단하게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라쿠는 자라난 모든 식용버섯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더 많은 엘프들을 데려왔습니다. 물론 여자들이었지만 누가 불평하겠어요? 루는 그들이 함께 살았었다고 밝혔고 그들 모두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루는 모두가 더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집을 확장하자고 제안하며 아이를 만들기 시작하라고 격려합니다. 하라쿠는 왜 그들이 그렇게 낙관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어먹을 낭비군. 히로는 주인의 하렘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쭉 혼자 떠돌아다녔고 다른 수컷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수컷에게 그의 유일한 소원은 자유롭게 계속 사는 것이었지만 그 암컷을 만났을 때 그녀가 그를 파멸시켰지. 완전히 패배한 후 그들은 함께 여행을 시작했지만 어느 날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 그는 그녀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었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거대한 곰이 그들을 전멸시키려 했어. 하지만 그들이 중상을 입은 후 곰은 가버렸지. 그들은 더 이상 먹이를 구할 수 없었고 실수로 숲에서 가장 위험한 곳, 숲의 중심으로 가게 되었어.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는 인간을 보았지만 히로는 그의 손에 들린 도구를 보고 그것에서 나오는 무한한 힘을 느꼈어. 그들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는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로는 그 음식이 게이트 멧돼지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강한 몬스터를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새끼들이 태어난 후 그들은 히라쿠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그가 만들어주는 모든 음식을 즐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새끼들은 큰 가족으로 성장했고 히라쿠의 하렘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전설의 지옥 늑대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히로는 어쨌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와 함께하는 멋진 삶으로 이끌어줘서 감사하고 있어. 몇 주 후 새 대형 주택이 완공되었고 히라쿠는 이 집을 짓기 위해 했던 모든 땅 파기와 나무 베기를 기억했어. 이렇게 클 줄은 알았지만 아니 얼마나 멋질지는 상상도 못했지. 내부는 말이야. 그들은 그를 위해 만든 멋진 방을 보여주었고 그의 메인룸 맞은편에는 넓은 식당이 있었어. 뒤쪽에는 부엌이 있었고 양쪽에는 큰 식사를 위한 스토브가 더 많이 있었지. 마지막으로 지하실은 겨울 동안 많은 음식과 장작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어. 2층에서 각자의 방을 본 소녀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히라쿠는 방 하나에 거대한 빗장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층에서 각자의 방을 확인한 소녀들은 개인 공간이 생겨서 기뻐했지만 히라쿠는 방 하나에 커다란 빗장이 걸려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히라쿠는 신상 외에도 집 입구를 장식하기 위해 개 조각상을 만들었고 모양이 꽤 잘 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라쿠는 신상 외에도 집 입구 장식용으로 개 조각상들을 만들었는데 꽤 멋지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집 안에서 히라쿠는 새로운 요리의 재료를 모두 모았습니다.
소녀들은 그가 무슨 요리를 할지 궁금해했고 그는 그것이 카레라는 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레라는 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녀들은 그의 끔찍한 요리를 또 맛보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냄비에 삶아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냄비에 삶아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카레에 넣을 향신료를 수확하러 나갔고 여자애들은 이 식물들을 전에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 이건 히라쿠의 만능 농기구의 또 다른 힘이었어. 그걸로 그는 어떤 기후에서도 정말 민감한 식물들을 키울 수 있어. 향신료를 위해선 티아가 와야 할 거야. 미안, 커민이 필요했는데 꽃이 이미 폈다는 걸 알게 돼. 죄송해요. 그가 커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던 거였고 그가 꽃이 이미 활짝 피었어. 다음 약초로는 심황이 필요했고 소녀들의 마법으로 말려서 모든 향신료를 마지막으로 그는 코리앤더와 실란트로가 필요했어. 걔들도 맛을 보고 싶어 했지만 고수 냄새를 맡자마자 무서워서 도망갔어. 후추와 카엔을 조금 더 모은 히라쿠는 드디어 요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지만 여자애들이 자기 못생긴 엉덩이에 질려서 가버린 걸 알아챘지. 떠났어. 주방에서 그는 리아가 자기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일까 생각했고 리아는 어쨌든 자기 가슴이 다른 여자애들보다 낫다고 말했어. 그는 그녀의 수작을 무시하고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고기를 요리하고 양념을 하려고 했지만 히라쿠는 그동안 뭘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바로 난이었어. 난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화가 났지. 그들은 함께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산더미처럼 빵을 구운 후에야 그의 요리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소녀들은 모두 그의 카레를 맛보기 위해 모였고 보기에는 끔찍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소녀들에게 먹어보라고 권했다. 리우와 티아가 한 입 먹었다. 그들은 그에게 보기만 끔찍한 게 아니라 맛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들 더 먹으려고 달려들었기에 히라쿠는 왜 그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는지 궁금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놀리는 건가 싶었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들이 다른 종류의 고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맛있는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드디어 겨울이 다가오고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야 하기에 히라쿠는 가능한 한 많은 장작을 모으는데 몇 주를 보냈습니다. 추워지면 자부토는 나무 꼭대기에서 겨울잠을 자므로 히라쿠는 그에게 감자를 좀 건네주고 겨울 동안 쓸 여분의 담요를 챙겨줬습니다. 류는 늘처럼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애들이 그의 고기 구멍의 바늘을 꿰는 것을 봤습니다. 검색하지 마세요. 히로와 다른 개들은 사냥을 잘 못할 테니 티아의 분홍색 살덩이를 먹어치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위한 다른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어떻게 채소를 보관하기 위해 눈 덮인 상자를 만들어 담요로 덮어 냉동고처럼 쓰려고 했죠. 천재적인 방법이지만 마법을 단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밤에 류는 그에게 점화 마법을 가르치며 어려운 골렘을 단번에 소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하죠. 그 말을 들으니 여러 골렘을 한 번에 소환하는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류는 자신의 계략이 티아보다 낫다고 말하죠. 히라쿠는 마법을 쓰는 그들이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정원 일밖에 못하죠. 하지만 류는 그가 여기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가 없었다면 이 마을 전체가 무너졌을 거고 그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녀는 그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줍니다. 겨울에 첫 서리가 내리고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히라쿠는 몇 가지 고전 게임, 리버시와 체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게임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류는 너무 단순해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티아는 단순한 규칙이 복잡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티아가 옳다고 말했고 그래서 리우는 화가 나서 티아에게 게임을 신청하려 했다. 티아와 게임을 하려 했다. 2시간 후 티아는 완전히 질 뻔했고 히라쿠는 티아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챘지만 티아는 손이 미끄러졌다고 둘러댔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며 사과했지만 티아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조각들을 제자리에 떨어뜨렸다. 티아는 아이처럼 게임한다며 창피하다고 말했고 히라쿠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다. 다른 두 소녀가 오목을 평화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쿠로는 가장 좋은 위치를 가리켰다. 쿠로가 규칙을 이해한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다른 늑대들이 체스를 두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두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귀여워 보일지 몰라도 강렬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요. 류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게임을 하기로 결심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들 넷은 마작을 하고 히라쿠는 규칙이 얼마나 복잡한지 때문에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의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모든 여자아이들이 완전히 그를 박살냈습니다. 불쌍한 히라쿠와 류는 둘 다 당했네요. 몇 주 후 보드게임에 질린 히라쿠는 나무로 볼링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었죠. 간단한 게임이었지만 소녀들은 모두 즐거워했고 그렇게 겨울날들이 천천히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창의적인 냉장고는 잘 작동했고 소녀들은 눈이 녹고 봄이 올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올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따뜻한 날씨를 즐기려던 그때 자부틴이 거대한 괴물이 다가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히라쿠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용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티아는 그게 용이 아니라 와이번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번이 하늘에서 포효하며 나무를 불태워 없애려고 화염 브레스를 준비했지만 티아는 가까스로 막아냈다. 불길이 남아있었고 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급히 꺼버렸습니다. 나아가 히라쿠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무엇이든 하고 싶어 했다.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주먹을 꽉 쥐자 창이 나타났고 그는 그것을 하늘을 향해 겨누며 온 힘을 다해 던졌다. 창은 와이번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 와이번의 날개를 찢어발겼다. 히라쿠에게 다시 날아와 또 한 번 공격을 가했고 와이번의 가슴에 직격으로 맞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히라쿠는 와이번의 시체를 발견하고 누군가 고의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보낸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와이번은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생물이기 때문에 티아는 단지 혼자 행동하는 야생 몬스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라쿠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집에서 티아는 와이번 고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진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히라쿠는 와이번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꼬리고기로 스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여자애들은 히라쿠가 제대로 된 요리를 한 게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히라쿠는 드디어 그녀들이 감탄하는 모습에 기뻐합니다. 루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며 티아가 히라쿠의 창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루는 와이번의 방어막도 뚫을 수 있는 공격이라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히라쿠는 무슨 이야기냐고 묻고 혹시 뼈를 다 발라내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티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히라쿠가 만든 유리의 뼈를 먹는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마계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와이번이 쓰러졌다고 그걸 쓰러뜨리려면 조직적인 군대 전체가 나서야 할 텐데요. 하지만 백작은 그게 사실이라고 밝히죠. 장군들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은 사임하고 싶어 합니다. 남쪽 드림의 소굴 안에서 구치는 그 공격을 직접 목격하고 히라쿠의 창이 용왕을 공격해도 꿰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히라쿠는 식사에서 피지 포도 주스에서 아직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엘프 소녀들을 모아 포도를 수확하고 으깨기 위해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밟는 장치를 만들었어. 티아와 레아가 발을 깊숙이 넣어 포도알을 으깨고 끈적한 액체가 나올 때까지 밟아. 끈적한 액체가 나와. 그러다 서로 넘어지면서 온몸이 끈적하고 크리미한 액체로 덮인 걸 확인해. 크리미한 액체로 말이야. 어떻게 하면 리듬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요정 중 한 명이 예전에 하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어. 즙이 나오기 시작하자 티아는 루와 히라쿠에게도 함께 하자고 해. 그들은 하루 종일 포도즙을 짜고 발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통 위에 휴무를 남겨둬. 발효가 시작되도록 말이야. 그는 충분히 만들었는지 궁금해하고 세상의 신은 다른 신에게 히라쿠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여주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농업의 신은 그에게 무고한 인간의 목숨을 끊고 죽음의 숲가장 깊은 곳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스러운 창 그라임을 주고 농기구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농기구인 것처럼 말이죠. 보통 사람의 생명력을 모두 빨아들여 즉사시키지만 그 신은 히라쿠에게 너무 건강한 몸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력을 바로 재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왜 자신의 조각상이 노인의 모습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벌칙이지. 아빠를 300년 동안 저렇게 앉아있게 할 거야. 어느 날 자부톤이 경보를 울렸고 히라쿠는 또다시 데자뷰를 느끼는 것 같았어.
루는 그 소녀가 자신의 여동생 플로라라는 것을 알았지. 그녀의 여동생이 사악하고 추악한 혐오스러운 천사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야. 그녀는 여동생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야. 티아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고 히라쿠는 그녀를 여기에 머물라고 초대하지만 티아는 그녀에게 한 번 더 말해보라고 하고 히라쿠는 그녀에게 여기에 머물러도 된다고 권유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못생긴 놈이 자기 언니의 남편이라는 걸 믿기 어려워하고 있어. 남편. 히로는 그녀에게 공손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하고 그녀에게 히로가 이 모든 지옥의 늑대들의 주인이며 심지어 와이번까지 쓰러뜨렸다고 말한다. 이 지옥의 늑대들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히라쿠는 지옥이라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한다. 히라쿠는 이들이 지옥의 늑대들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지옥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히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신이 최고의 애완동물이라고 알린다.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늑대들에게 먹히게 한 것에 대한 사과로 히라쿠는 그녀를 위해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흰색의 액체 같은 것을 좋아한다. 히로는 그것이 발효시킨 간장으로 만든 두부라고 말한다. 발효시킨 간장으로. 하지만 그녀는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히라쿠는 이 세계에 발효를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플로라는 그걸 연구해보고 이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며칠 머무른 후 플로라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말이죠. 그녀와 함께 그녀는 하녀 군단을 데려왔고 히라쿠에게 그들을 마음대로 쓰라고 말하죠. 원하는 대로. 티아는 자신이 자기 종족을 많이 데려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날아가서 그날 밤에 돌아왔는데 3명의 천사와 도마뱀 종족 부대 전체도 데려왔습니다. 새로운 주민들과 함께 닭도 데려와서 히라쿠는 이곳이 점점 더 문명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곳이 점점 더 문명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녀들은 오거 종족으로 모든 집안일을 돕습니다. 하지만 히라쿠는 그들 중 누구도 요리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요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본 하녀들은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고기를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티아의 새 천사는 숲을 순찰하며 안전을 지키기 시작했고 도마뱀 종족은 힘든 노동을 맡아 개발 속도를 높였습니다. 건설을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마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스카프를 하고 있었고 히라쿠는 이곳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호랑이도 제만하면 온다더니 리아가 와서 숲을 배회하던 나머지 엘프들을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망할 자식이 남자들은 어디 있냐고 묻자 리아는 모두 숲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남자들을 더 만들면 되니까요. 말이죠. 며칠 후 히라쿠는 대표자들을 모두 모아 갑자기 불러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곳이 점점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마을처럼 되어가고 있었기에 촌장은 마을 이름을 짓는데 도움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녀 중 한 명이 숲의 이름을 따서 짓자고 제안했지만 죽음의 숲이라는 이름은 마치 유령 마을처럼 들릴 거라고 히라쿠는 생각했습니다. 히라쿠는 죽음의 숲이라는 이름은 유령 마을처럼 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부티는 문을 가리켰고 히라쿠는 문을 열어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 마을의 이름을 거대 나무 마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지은 것을 축하하며 파티를 열고 첫 번째 맥주통을 깠습니다. 첫 번째 맥주통을 열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촌장님을 외쳤고 리우는 그에게 그가 유일한 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이날 밤은 그들이 거목 마을의 주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고 모두들 피지 포도 주스를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티아는 술에 취해 그에게 자기 옆에 앉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혼자 앉아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너무 행복해서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라고 티아가 말했고 그들은 평생 이렇게 함께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마을을 위해 건배하자고 말하고 리우도 건배를 원합니다. 티아가 평생 이렇게 함께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마을을 위해 건배하자고 말하고 리우도 건배를 원합니다. 히로쿠는 그가 행복을 찾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생각합니다. 그가 시장에 도전할 거예요.
여름이 되자 주민 수가 다시 늘었습니다. 마침내 악마 왕국 대표가 나타나 자신을 비즐이라고 소개하며 악마 군주로부터 온 메시지와 함께 헤로쿠에게 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는 이곳 정착촌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고 헤로쿠는 세금을 내라는 건지 아니면 쫓아낼 작정인지 궁금했습니다. 류나 티아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류는 그에게 눈짓을 하며 혼자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헤로쿠는 용기를 내어 사자에게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고 알렸습니다. 10%만 낸다고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비즐은 충격을 받고 헤로쿠는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닌지 걱정하지만 비즐은 그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업가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부러 농작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너무 과했던 건 아닌지 걱정하며 비즐에게 선물을 주어 돌려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처리했는지 궁금해하고 류는 그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왕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티아도 동의하지만 다른 정착지들은 보통 50에서 60%를 내기 때문에 10%는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거들어 오니까 생산량을 속일 수 있죠. 그래서 헤로쿠는 기적적인 거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거래를요. 마왕성 안에서는 장군들이 거대 나무 마을이 그렇게 쉽게 항복한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베즐은 그럴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파멸의 천사와 뱀파이어 공주가 촌장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촌장 옆에 말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고위 엘프 부대와 지옥 늑대 무리도 있었습니다. 마을을 순찰하는 3명의 살인 천사들까지도. 비즐은 그들의 강경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 협상 말이다. 그는 그들의 선물을 조사하고 안에 사과가 있는 것을 보고 그중 한 명이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비즐은 그들의 선물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천이 거대한 악마검이 이전 악마 군주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강력한 괴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 괴물 때문에 이전 악마 군주들은 꼼짝 못했다. 랜던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그만둔다. 다음날 아침 모든 용들의 지배자 드라임이 자신을 소개하며 나타난다. 헤로쿠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헤로쿠는 안에 값비싼 검을 보지만 다소 폭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오늘 무슨 일로 왔는지 묻습니다. 남자는 드라임의 소굴이 마을 바로 남쪽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헤로쿠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 드라임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고 다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밤에는 그는 그들이 만든 무알콜 포도 주스를 즐기며 더 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는 헤로쿠 마을의 민폐가 되기 전에 떠나자고 말합니다. 마을에 히로쿠가 준비한 선물을 들고 떠난 뒤 그는 앞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다음날 히로쿠는 잠재적인 방문객들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짓기 시작했어. 게다가 천사들이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자부틴이 방문객을 알릴 때마다 모든 리자드맨들이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대로 된 환영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그는 종을 사용하여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신호를 고안했고 티아와 루로 구성된 환영단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메이드장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방문객들이 아기를 품고 있다면 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그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수의 하이엘프와 리자드맨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는 방문객들을 위해 헤로쿠는 며칠 밤을 잠 안 자고도 버틸 수 있는 플로라에게 그들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방문객들이 하울링 마을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무역관계를 맺고 싶어 했고 루는 이 일을 직접 처리하고 그들을 마을에 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게 전부인지 물었고 그들의 지도자는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루는 나머지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고 숲속에 흩어져 있던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장은 일부 병사들이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 사과했고 루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은 위험하니 여기 머무는 동안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별채에서 하루를 보낸 후 루는 밤 동안 그들의 문을 잠갔고 헤로쿠는 왜 그들이 자신들을 죄수처럼 대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티아는 그에게 아직 눈치채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은 올 때 항상 어떤 형태로든 선물을 가져왔지만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고 숲에 숨어있는 병력과 함께 그것이 그들이 경계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환대에 감사하며 다음날 아침 헤로쿠는 왜 자신들에게 피지 포도주스를 제공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지만 주방장은 그에게 칼을 가져온 손님들과 그렇지 않은 손님들에 대한 대우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칼을 가져온 손님들과 그렇지 않은 손님들 사이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음식을 더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녀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티아와 루는 그에게 동정심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협상을 위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들에게 와인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헤로쿠는 여전히 강요했습니다. 테이블에 와인을 올려놓으라고 시켰죠. 헤로쿠는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던 중 그들이 사냥이나 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연히 이웃과 교역을 해야 했죠. 하지만 최근 분쟁으로 교역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교역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거목 마을에 온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숨지 않아서 이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어 기뻐하고 티아는 왜 숨었냐고 능글맞게 묻습니다. 그 남자는 만약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남자에게서 어떻게 교묘하게 정보를 캐내는지 본 후 헤로쿠는 그녀의 계획에서 뭔가 이득을 얻어내고 싶었다. 마침내 그들의 지도자가 무역 협정 협상을 시작했다. 둘 다 화폐가 없었기에 그들은 물물 교환을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을은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거대 나무 마을은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헤로쿠에게 자신들의 마을로 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기에 헤로쿠는 쿠로와 다른 늑대들이 마차에 물건을 싣고 오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오늘 교역하기 위해 가져온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그 남자는 헤로쿠에게 자신들이 광석으로 만든 은제품과 유리 제품을 보여주고 헤로쿠는 그들의 물건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식량을 원했고 헤로쿠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역 관계의 시작이었고 떠나기 직전 그들의 지도자는 방문할 때 선물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들의 마을에는 그런 풍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음 방문 때는 꼭 뭔가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을이 가난하기 때문에 값비싼 물건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뭔가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을이 가난하기 때문에 값비싼 물건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로쿠는 그에게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양자역학 교수가 두 번째 삶에서 작은 설득력을 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울부짖는 마을과의 첫 거래 날이 다가왔고 소녀들은 티아가 대표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헤로쿠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말했다. 드림은 포도 주스 한 통을 받는 대가로 모두를 데려다 주기로 동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림은 포도 주스를 마시러 정기적으로 놀러 오기 시작했고 항상 보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헤로쿠는 항상 그를 만나서 기뻤다. 그는 포도 주스에 감사하며 떠났다. 며칠 후 티아가 돌아와 헤로쿠에게 모든 것을 거래했다고 말했다. 전부 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그 음식을 본 적이 없어서 망설였다. 그래서 무료 시음 행사를 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그 맛에 반했습니다. 드림 몫으로 남겨둔 포도주까지 다 팔렸어요. 그래서 헤로쿠는 드림에게 오늘 밤 더 많은 포도주스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티아는 시장이 포도나무 마을에 마을 주민 몇 명을 보낼 수 있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20명의 주민이 있는데 모두 젊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편리하군요. 헤로쿠는 리즈 박사가 사실은 그 누구와도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 히키코모리이기 때문에 마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최소한 젊은 남자 2명은 데려와야 한다는 조건을 겁니다. 다음 주 비스트걸즈는 자신들을 소개하며 헤로쿠가 자신들을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헤로쿠는 자신이 엘라베마 출신이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친척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젊은 남자들을 데려왔는지 묻고 3명의 젊은 남자를 봅니다. 그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미래에 이 마을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의 말이죠. 새로운 주민들과 함께 지낸 지 얼마 후 헤로쿠는 모두가 심지어 작은 슬라임조차 마법을 쓰는데 그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농사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지진이 땅을 흔들고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에게 알립니다. 블러디 바이퍼와 그래플러 베어가 싸우고 있다고. 그녀는 그것이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가 그를 데리고 전투 현장으로 날아가는 동안 그는 그들의 맛이 어떨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들의 거대한 크기를 보고 그녀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향해 날아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를 빠르게 앞으로 데려가고 그는 단 한 번의 배기로 그 둘을 제거합니다. 모든 킬러 천사들은 그가 이 전설적인 짐승들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집에서 그는 피지 포도 주스를 사용해서 고기를 요리하기 시작했고 소녀들은 자신들의 포도 주스가 낭비된 것에 속상해합니다. 그는 독사를 튀겨 먹었는데 맛이 프라이드 치킨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날 밤 플로라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발효 연구. 그녀는 그에게 진전이 없었고 오두막을 다시 지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3번. 헤라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지만 그녀는 약속할게요. 폭발물은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드디어 닭들이 알을 낳자 그는 달걀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소금과 식초를 넣고 기름을 넣어 마요네즈를 만듭니다. 바로 그때 도노반이라는 남자가 이끄는 드워프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피지 포도 주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돈은 없지만 사과하며 최고의 맛을 내는 러시아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증류법을 사용하여 헤라쿠에게 새로운 형태의 스무디를 제공하고 헤라쿠는 그 젠장할 것이 아버지에게 맞았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노반의 일행은 피지 스무디를 더 만들기 위해 마을에 머물게 되었고 헤라쿠는 마을에 합류한 수인족과 드워프들을 환영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마을에 드림은 다시 술을 마시고 있고 루는 그가 혼자서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죠. 그의 조수는 그를 묶어 끌고 가고 난쟁이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고맙다고 합니다. 받아준 것에 대해 헤라쿠는 술을 마시면서 드디어 자신 외에 노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저 여자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난쟁이는 모두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수염이 풍성한 여자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풍성한 수염이요. 헤라쿠는 결국 이 여자들이 자신의 작은 설득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말이죠. 다음날 아침 용 한 마리가 마을을 향해 날아오고 헤라쿠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드림이 그것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험악한 기운을 가진 세 번째 용이 나타나자 헤라쿠는 드림을 구하기 위해 창을 던집니다. 드림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용은 간신히 피하지만 드림의 보좌관은 헤라쿠를 놀라게 하며 그들이 적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적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2명의 새로운 여성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드림의 딸 라스티스문과 엄마 밀커의 그라팔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풍선들을 비비처럼 가지고 놀고 싶어요. 헤라쿠는 그에게 아내와 딸이 왜 여기 있는지 묻고 드림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황이요. 밤마다 계속 몰래 집을 나가니까 엄마 저탱이는 바깥 여자 젖을 먹나 걱정했던 거지. 드리엠은 다 고위 정치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엄마 저탱이는 모든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드리엠은 제발 결론부터 내리지 말라고 애원해. 자신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불륜을 저지를 용기가 없다고 말이지. 헤라쿠는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드리엠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과하라고 해. 라스티몬 님께선 이 마을을 태울 뻔한 것을 사과드리고 엄마 저통께선 그분이 따님께 창을 겨누자 그를 바싹 태울 뻔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헤라크는 모든 게 잘 풀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떠난 후 드림은 아내에게 자신이 그동안 뭘 해왔는지 이해하냐고 묻습니다. 수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헤라크의 창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왕국 전체를 전복할 수 있습니다. 엄마 저통께선 자부틴, 즉 그녀의 오랜 친구가 아니었다면 창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라스티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당분간 이 마을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이런 힘을 무시할 수 없으니 그녀는 적어도 그의 힘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해요. 드리엠은 그녀에게 확신하는지 묻지만 마미 밀커는 이것이 라스티에게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헤라쿠는 그녀를 마을에 기쁘게 맞이하지만 그녀가 너무 강력해서 재채기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작업물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용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소티르는 드리엠 같은 용은 매우 현명하고 박식한 경향이 있다고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헤라쿠는 그녀가 외교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즐이 그들을 다음에 방문했을 때 그는 레스티를 보고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악명 높은 파교에 미친 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물었고 그는 오렌지를 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그녀는 재고가 없다고 말하며 그에게 딸기를 맡기려 했습니다. 딸기를요. 비즐은 그녀의 뿔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바지에 실례를 하고 그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10상자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그녀는 주문을 준비하며 그에게 셀까 묻지만 그가 세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우유 사러 갔다가 사라진 것처럼 자신이 사라질 때까지 남은 시간뿐이었습니다. 우유 사러 갔다가요. 악마의 성으로 돌아온 나머지 장군들은 라스티, 전능한 용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염탐을 생각하지만 결국 망할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비젤은 비밀 계획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의 집안으로 그의 딸, 플로럼이 들어옵니다. 그는 딸에게 그들 틈에 끼어 살면서 그들의 군사력을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플로럼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하고 그들의 마을로 순간 이동합니다. 입구에서 라스티가 자신을 소개하지만 플로럼은 이미 그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던 플로럼은 그곳에 다양한 종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리자드맨, 오우거, 비스트맨, 심지어 드워프까지. 그들의 본부 안에서 그녀는 뱀파이어 공주가 그곳에 살고 있고 파멸의 천사가 3명의 처형 천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심지어 남자들을 납치하고 착취하는 하이엘프들까지 있다. 그들이 있는 한 자신들의 군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인페르노 늑대와 악마 거미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녀는 모든 자신감을 잃었다. 자신이 만든 차트를 보니 남은 건 시장뿐이고 그는 그들 모두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 그녀는 그 남자의 힘이 얼마나 강할지 궁금해하지만 헤로쿠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이 마을에 사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길을 잃었냐고 묻지만 그녀는 약한 인간이 자신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마을로 돌아온 라스티는 그녀에게 방금 만난 사람이 마을의 수장이라고 말한다. 인간일지 몰라도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물리칠 수 있다고. 플로룸은 그에게 매우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날들이 지나면서 헤로쿠는 그녀가 라스티에게 가까워지고 있지만 왜 그에게 그렇게 어색해하는지 궁금해했다. 어느 날 슬라임들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중 하나가 자기네들 포도 주스를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었죠. 모든 여자애들은 슬라임을 처형할 준비가 됐고 첫 번째 심판을 시작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 헤로쿠는 슬라임이 불쌍해서 풀어주려고 했고 슬라임은 연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 귀여운 슬라임 한 마리 정도는 문제없잖아요. 가을이 왔고 헤로쿠는 음식을 맘껏 즐기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식사와 함께 해산물도 좀 드세요. 플로룸은 그에게 바다에 접근하려면 준비된 여자아이가 100명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생선 냄새나는 지읒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줬어요. 죄송해요. 바다에 가고 싶다면 마을 남쪽 항구로 가서 해산물을 교환할 수 있다고 말하려던 거예요. 라스티가 날아서 가겠다고 제안하고 나머지 여자아이들도 함께 갑니다. 그들이 출발하고 헤로쿠는 자신의 음식을 이렇게나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기뻤어. 3일 후 해안 도시의 상인이 라스티와 함께 돌아와서 그들에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생선 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선과 함께 그는 3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을의 촌장에게 제대로 인사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것, 세 번째는 공식 무역 대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대수 마을의 이익을 몇 배로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소녀들은 그의 제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긴 협상 끝에 상인은 떠날 준비가 되었고 다음에는 포도 주스 거래에 대해 논의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라스티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 했다. 헤로쿠는 전문가가 자신들의 거래를 처리하게 되어 기쁘다고 생각하고 리우는 이제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인은 대수 마을을 살펴보았다. 소녀들이 처음 마이클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었지. 하지만 그의 상인 직감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줬어. 그는 플로룸이 여자들 중 하나인 것을 보고 그녀를 무시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것을 알았지. 그녀를 무시하면 말이야. 그는 다른 여자는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자신을 라스티의 달, 미친 용이라고 소개했어. 그 둘이 저렇게 유명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험 부담이 그들과 거래에서 얻는 이익보다 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 그들은 그가 가져온 상품들을 보여줬고 그는 리자드맨을 보게 돼 엄청난 거래를 시작하려 한다고 생각하죠. 천을 걷어보니 왕국을 떠돌던 희귀한 과일이 있었고 각각 은화 몇 잎에 팔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해산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이므로 그들에게 물건을 어디로 배달할 건지 묻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죽음의 숲에 있고 레스티가 그를 태워줄 겁니다. 그는 돈이 그의 목숨만큼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고 가는 길에 3마리 용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군대와 함께 섬멸의 천사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돈이 그의 목숨만큼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고 가는 길에 3마리 용과 섬멸의 천사와 그녀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시장은 멀쩡해 보였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흡혈귀 공주가 모습을 드러내고 라스티가 포도 주스를 원한다고 그에게 소리치자 그는 남은 자신감마저 잃어버렸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인생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켰지만 그의 낡은 몸은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밤에는 헤라쿠가 자신이 모은 새로운 해산물을 준비해서 모든 여자아이들에게 줘. 그녀들에게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용이 나타났고 그는 이 용이 뭘 하는 건지 궁금해했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그것은 숲 깊숙이 불덩이를 발사하며 싸우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어. 헤라쿠. 그는 창을 던졌지만 빗나갔고 그건 용을 속이기 위한 함정이었죠. 용을 물리치기 위한 함정이었어. 숲에서 그는 또 다른 미친 여자를 보고 왜 그녀가 숲을 불태우려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숲을 불태우려 하는지 궁금해해요. 드리엠이 날아와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루켄이고 드리엠의 누나입니다. 그녀는 라스티를 시집 보내려 한 게 그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헤라쿠는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고 하루켄은 드리엠이 그녀를 시장에게 시집 보내려 했다고 말하지만 드리엠은 그저 포도주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죠. 조카딸이 결혼한다는 걸 알고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려고 온 거죠. 결국 자기보다 900살이나 어린 애가 먼저 결혼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헤라쿠가 빨리 자기 분량을 짜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헤라쿠가 머리를 쥐어짜면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죠. 죄송해요. 자물쇠를 만지게 한다는 뜻이었어요. 죄송해요. 창으로 몸을 껴뚫을 뻔했다는 뜻이었어요. 죄송해요. 제 말은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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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슬라임 명복을 빌면서 울음을 멈출 수 없다고 도배해. 가짜 팬들은 절대 예상 못할 거야. 하루케는 그가 만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마작을 하고 싶어 했지만 물건 없이 뭔가를 걸고 하고 싶어 했습니다. 헤라쿠는 그들이 줄거리 제거 마작을 할지 궁금해했고 모두 그의 게임을 하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몇 라운드의 줄거리 제거 마작 후 헤라쿠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설은 자신의 최고의 지식으로 이 게임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마지막 5탄 장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들이 패를 바꿔치기 하는 속임수를 썼다는 것인데 그는 자신이 그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자신이 못 이겨서 화가 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그들을 모두 이길 기회가 찾아왔지만 최악의 패를 뽑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나쁜 패를 뽑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용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설득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의 속셈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뭐든 할 겁니다. 비젤은 나머지 장군들에게 고령 하쿠렌 또한 거대 나무 마을에 모였다고 알립니다. 고대 용 하쿠렌도 거대 나무 마을에 모였다고 알립니다. 마왕은 한숨을 쉬며 비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장군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랜더는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큰 나무 마을을 공격한 후 하쿠렌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는 일마다 매우 능숙했지만 사소한 일까지도 불평했습니다. 모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녀의 게으름 때문에 헤라쿠는 그녀에게 구덩이를 파고 다시 메우는 일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우는 일을요. 그리고 그녀를 지겹게 한 후 그녀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3명의 매력적인 라미아 소녀들이 헤라쿠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숲속에 있는 그들의 던전이 쿠로의 손자들에게 침략당해서 고향에서 도망치게 된 거였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니 플로룸은 헤라쿠에게 도와주라고 했지. 그래서 결국 그들은 라미아의 소중한 보석과 작물을 교환하고 앞으로 그들의 집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 마지막으로 헤라쿠는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었어. 베타 심피아로서 그들에게 만약 방문하게 된다면 플롯 아머를 입혀달라고 부탁했지. 그래. 그들은 엄청난 힘으로 교환 물품을 운반하기 시작했고 헤라쿠의 씨앗. 죄송해요. 씨앗에서 자라니까 농작물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악마의 성으로 돌아와 새 소녀는 마왕의 딸 아래 모여 그녀에게 거대한 나무 마을 플로룸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젤은 순간이동으로 딸을 만나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시간이 없다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비젤은 공주가 거대한 나무 마을을 침략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보고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어떤 마을도 이렇게 강할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보고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런 강력한 마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왕조차 딸을 막을 수 없을 거고 그들의 침략 날짜는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300명의 병력을 모을 예정이라 마을을 공격하기도 전에 그들을 겁줄 방법을 찾아주길 바랐습니다. 플로룸은 누구를 이용해서 그들을 겁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라스티와 하쿠렌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왕국 전체를 파괴해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플로룸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대한 폭발이 숲의 나무들을 날려버리고 병사들은 소녀들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그들은 사과 10상자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을에서 플로룸은 마족 왕국에서 온 새 소녀를 소개하며 죽도록 일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곧 말을 바꿔서 목숨 걸고 일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그들이 삶의 의지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하지만 플로룸은 그냥 감성적일 뿐이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들의 리더는 자신을 유리라고 소개하고 플로룸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원하는 대로 사용되길 원하는 여자들에게 질렸기 때문에 플로룸에게 그들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여자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신분을 숨긴다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리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는 이 새로운 삶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마을을 안내한 후 여자아이들은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정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기뻐하며 저녁 식사를 즐깁니다. 헤라쿠는 그들이 너무 빨리 적응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루가 새로운 여자아이들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그는 루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자신의 변신 마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마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주 동안 짐승 아이들과 놀았던 유리는 아버지가 걱정하시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했고 그래서 떠나기 전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성 안에서 마왕은 베젤을 만나 딸이 마을에서 돌아온 이후로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돌아온 후로 쓸모없지 않고 계속 바쁘게 지낸다고 합니다. 돌아온 후로는 쓸모없는 짓을 하지 않고 늘 바쁘게 지낸다고 합니다. 베젤은 아마 외교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마왕은 딸이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남자를 찾을 때까지 나라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리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울 준비를 시작했는데 헤라쿠는 놀라운 수확량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스트는 남는 식량을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는지 물었고 하루켄도 자신의 부모님과 나눠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북쪽에 사는 황제룡이고 어머니는 남쪽에 사는 폭풍룡입니다. 헤라쿠는 그 이름들이 너무나 위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라스티는 시샤도 시로 가는 길에 드라임에게 음식을 주고 거래할 작물도 맡겼습니다. 알고 보니 어부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대한 괴물이 있었는데 라스티가 그것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헤라쿠가 찾던 해산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하쿠레는 북쪽으로 향했고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요정들을 데려왔습니다. 물론 모두 여자들이죠.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산 요정들인데 최근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헤라쿠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가 도울 수 없더라도 낯선 사람들이니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리스마스터는 그저
그들이 오늘 밤 잘 곳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요정 지도자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들이 원한다면 그의 침대에서 자겠다고 말하지만 베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마치 포켓몬 도감의 포켓몬을 모으듯 여자들의 종족을 잠금 해제합니다. 그날 밤 헤라쿠는 여자들이 자신의 설득력을 보지 못하도록 남자 목욕탕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럼은 3명의 용감한 무사들이 새로 지은 목욕탕 주변을 몰래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의 등을 씻겨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럼은 그들의 계획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빨래판처럼 평평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듯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빨래판처럼 어느덧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쿠는 루가 몸져 누운 것을 보고 왜 그런지 궁금해했다. 루의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루는 별일 아니라고 날씨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약간의 메스꺼움과 열은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 세나는 루가 최근에 신음식을 먹고 싶어 했는지 물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루는 자신이 실제로 토마토와 신과일을 먹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나는 울부짖는 마을에 누군가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고 헤라쿠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세나는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축하를 받았다고 말했다. 겨울이 끝나고 나서 헤라쿠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침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녀들이 자신보다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바람에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녀들은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려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슬라임은 또 다른 와인통에 몰래 들어갔고 마을 여자들은 다시 한번 공개 처형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여자들은 슬라임을 공개 처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오후에 식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하루 종일 한 끼만 먹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헤라쿠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서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좀 더 문명화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종류의 장미와 꽃을 심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을 위한 가구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작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좋은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검을 만들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연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육중한 방패 때문에 숨을 너무 거칠게 쉬어서 제 검의 뼈가 나무로 변했습니다. 헤라쿠의 나무검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혼자 연습하러 가기로 합니다. 혼자서 그는 단검을 던져보지만 다크 엘프가 나타나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는 건지. 하지만 그는 그런 작은 설득들이 그의 커다란 창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크 엘프는 그의 다른 창이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지만 헤라쿠는 자신이 이 창을 단지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루 종일 농사를 지은 후 그는 혼자 목욕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모든 여자들이 마치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를 훔쳐보고 있었지만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숨결을 잃는 것이다. 그는 그녀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그 숨겨진 문들을 막아버릴 것이라고 다짐한다. 내일, 다음날 아침, 세나는 이상한 남자가 마을에 있다고 루에게 말합니다. 마을에 있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나무 옆에서 그는 허리를 굽힌 남자를 보고 그가 어떻게 모든 천사들과 심지어 자부빔까지 통과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루는 그 남자를 보고 시조임을 알아봅니다. 손님방 안에서 그는 이 세상의 뱀파이어에게 가장 드문 일 중 하나인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은 것을 축하합니다. 헤라쿠는 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창에 찔릴 뻔했던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자 시조는 자신이 이끌렸다고 주장합니다. 조각상들. 그는 4000년 이상 살아오면서 태어나기 직전에 신을 만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존재 중 하나지만 오래 살기 위해 계속해서 기억을 지우다 보니 정확한 모습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작 옆에 사는 것이 그를 만족시킬 텐데 헤라클레스는 그에게 조각상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기대를 꺾습니다. 대신 다른 조각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남자는 다시 한번 창에 찔릴 준비가 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헤라클레스에게 그 조각상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지만 헤라클레스는 신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조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에게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웅장한 성당 안에서 신부는 50년 만에 그의 귀환을 환영했고 시조는 그 조각상을 성전의 가장 좋은 곳에 안치했습니다. 시조는 그 조각상을 성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헤라쿠는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기에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피아노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소녀들은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리즈 신에게 감명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피아노를 열어본 후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비싼 물건을 망가뜨릴 부담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헤라쿠에게 연습용으로 낡은 피아노를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이클과 몇 번의 협상 끝에 그는 소녀들을 위해 새 피아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연습을 시작했지만 헤라쿠는 더 이상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잠을 잘 희망이 없었다. 매년 돌아오는 큰 수학기가 왔고 아침 내내 일한 후 루는 헤라쿠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챈 루는 그의 음료를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얼음 조각을 건네주며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다. 더 맛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얼음을 주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헤라쿠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루가 돌아다녀도 괜찮은지 걱정한다. 걸어 다녀도 괜찮은 건지 묻는다. 루는 모든 여자아이들이 자신에게 운동을 권해서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출산할 때 튼튼한 몸이 필요하니까요. 헤라쿠는 아직도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나 봐. 저녁 식사 시간에 여자애들은 아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궁금해하고 모두 루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해요. 루는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피지 포도 주스를 마실 수 없다는 게 신경 쓰여요. 자부티는 베이비 샤워를 할 준비가 됐어요. 시장 사무실 안에서 새 천사는 시장에게 마을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모두 무너질 지경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그에게 포도 주스 스무디를 전부 팔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루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헤라쿠는 그 마음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주스를 모두 파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숙성시키면 맛이 더 좋아질 테니 계속 기다리라고 격려합니다. 맛이 더 좋아질 거라는 말에 마족들은 신이 났지만 드워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아무도 더 이상 자신들의 스무디를 원하지 않는지 궁금해했고 도노바는 더 이상 하얀 크림 같은 물질을 넣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라쿠는 상황을 설명하고 도노바는 사람들이 술을 즐기지 않게 된 이유가 자신의 특별한 크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헤라쿠는 그의 주스가 정말 맛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이 비밀스러운 하얀 크림이 뭔지 궁금해합니다. 난쟁이는 그게 비밀이라고 하지만 정말 알고 싶다면 참맛 비스킷이라는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헤라쿠는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헤라쿠는 오직 아내의 걱정뿐이었습니다. 곧 아내가 진통을 시작할 시간이고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꽃을 알아챕니다. 테이블, 그것은 티아와 다른 천사들이 준 선물이었는데 가장 희귀한 꽃 중 하나였습니다. 얼음산에 피어나고 있어요. 다크엘프의 지도자가 루에게 비밀의 산엘프 약을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약이며 루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루의 아버지의 보물창고에서 가져온 귀중한 펜던트를 선물했어요. 늑대들은 자신들이 사냥한 음식을 가져왔고 자부단의 아이들은 루에게 아기 옷을 선물하고 싶어 했어요. 애는 푸딩을, 레아는 꽃 왕관을 선물했고 심지어 게으름뱅이 하루켄도 루를 위해 사과를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플로라는 언니에게 토마토 두부 된장국을 가져다 주었고 헤라쿠는 드디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미소가 된장을 만들어서 다행이야. 도마뱀 우두머리가 알에서 부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지 몰라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자신의 피를 주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모든 선물을 받은 후 헤라쿠는 나무 망치를 발견했고 루는 도노반이 그것을 만들었고 곧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루는 배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하녀들이 출산 준비를 위해 수건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헤라쿠는 다른 방에서 기다리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큰 나무를 바라보며 갔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은 동굴 안에서 두 개의 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혼자 달을 바라보던 밤이 떠올랐다. 그는 모두로부터 떨어져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고 싶었지만 이제 모두가 여기에 있으니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삶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모두가 이곳에 오니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갔고 그날 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밤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몽롱한 상태로 루에게 걸어가 그녀의 아이를 보았다. 루는 아이를 안아보라고 했고 헤라쿠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가슴에 안았다. 아이를 안고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지. 고향 세계에서 진정 아버지가 된 거야. 병을 앓고 있어서 아들만은 그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아들에게 씩씩하게 자라라고 하지만 루가 그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튼튼하게 키울 거라고 말해. 그렇지? 아들의 이름은 알프레드라고 짓기로 했고 뱀파이어 혼혈이지만 겉모습은 평범한 인간과 똑같아. 혼자 시작했던 이곳에 모두가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지금까지 그를 계속 지지해줘서 고마워. 그들이 가져온 모든 선물을 기억하며 그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했고 헤라쿠는 그들에게 보상으로 만든 메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헤라쿠는 그의 희망은 결국 이 마을의 통화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수확된 모든 식량은 그에게 주어지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분배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희망은 결국 이 마을의 통화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수확된 모든 식량은 그에게 주어지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분배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수확된 모든 식량은 그에게 주어지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분배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과일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화폐를 기반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헤라쿠는 이 상품권을 무엇이든 교환할 수 있는 선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말이죠. 헤라쿠는 마을 사람들에게 메달을 하나씩 나눠주고 쿠로와 자부틴의 가족들에게는 각각 동전 30개를 주었습니다. 30개씩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모든 동전을 직접 만들어 위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조를 방지한 거죠. 모두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드워프들은 포도 주스를 원했고 어떤 이들은 가구를 원했고 천사들은 드라임의 값비싼 무기와 교환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화폐 대신 가구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시장을 하루 동안 빌려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큰 축제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녀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스를 마셨습니다. 도노반과 다른 드워프들은 큰 통을 가져오며 이것이 특별한 소금맛 비스킷 게임에서 나온 모든 하얀 것을 모아 만든 주스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는 이것이 바로 그 망치의 용도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둘이 함께 그것을 들고 통을 열었습니다. 헤라쿠는 이렇게 즐거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 통을 깨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오늘 밤은 모두가 공짜로 마시라고 했습니다. 드라임이 다시 시작했지만 그의 고객은 이것을 신가지 그림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주스를 즐기고 도노바는 그에게 이 새로운 비밀 레시피가 마음에 드는지 묻습니다. 루는 이제 엄마젖이 생겼으니 아무것도 마실 수 없다고 말하고 도노바는 자신의 계획 전체가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장의 아내를 훔칠 계획이었지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 마실 수 있도록 병에 담자고 하지만 헤라쿠는 20년 동안 병에 담아 자신의 아이가 장성하고 도노반이 죽었을 때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노반이 죽었을 때 말이죠. 이 모든 시간 동안 헤라쿠는 이 난쟁이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노반의 비밀스러운 흰 물질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 임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에 헤라쿠는 도노반이 마을의 모든 엘프들을 임신시키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을 내버려 두기를 바랐습니다. 도노반은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에게 마시지 말라고 하려고 달려갑니다. 헤라쿠는 마침내 이 모든 여자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악마 왕국은 헤라쿠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의 마을이 너무 강해져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계획은 유리를 마을 사람 중 한 명과 결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아이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의 선물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티아는 살 곳을 찾아 숲을 떠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드라임 왕국과 마족 왕국은 최근 전쟁 이후 피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전쟁 이후 말입니다. 총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며 헤라쿠는 현재 자신들의 마을에 모두 수용할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 루가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두를 위한 두 번째 마을을 건설할 것이고
티아는 거대한 나무, 마을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마을이 모두를 구했기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래의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헤라쿠가 불쌍한 노인 도노반을 처형하기 전까지는요. 도노반이 불쌍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 애도를 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애도를 표합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